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JTBC 아침의 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야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관련 논란을 매듭짓고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내내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2일 새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사이에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라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거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결정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될지가 핵심입니다. 내일 결정할 예정이었던 걸 하루 앞당긴 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관련 논란을 빨리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오늘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특별 사면만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공지를 통해 회의에서는 특별 사면, 특별 감형, 특별 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국 대표 부부가 국론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국민적 분노는 더 큽니다. 반면 법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위안부 활동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민영배 의원도 해방이 왔는데도 서대문 형무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닐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거부했는데 형사재판 역시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조사와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은 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특검은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워달라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다시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무산된 지 나흘 만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3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또 불출석할 경우 한 달째 조사에도 재판에도 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제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19일로 정해진 만큼 계속되는 재판 거부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골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골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절차를 검토할지 아니면 곧바로 걸석 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 대면 조사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검은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사무실 노트북을 초기화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하고 있어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가 오빠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목걸이 관련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행정관의 휴대전화 초기화는 김 여사와 무관하며 개인 휴대전화는 이미 압수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건설 본사와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명품 목걸이를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희건설이 지난 20대 대선쯤 해당 목걸이를 구매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소식입니다. 특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윗선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고 압박했던 정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장관의 지시였다는 점을 보좌관이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23년 8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수색작전을 재촉하고 안전 상태는 확인하지 않고 빨강색 추리닝 복장만 강조하는 등 범죄의 단서가 여러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엿새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지고 임 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적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과정에 보고서를 6번이나 수정한 이유를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연락해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지휘책임 관련자, 즉 임 전 사단장은 수사가 아닌 징계로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같은 압박을 했던 겁니다. 수사단장의 수첩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압박을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특검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단장이 장관의 지시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던 증거를 제시하자 그 부분에 한해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국방부 검찰단 등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보좌관의 집요하고 구체적인 압박의 배경에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물증과 진술이 나오면서 외압의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놓고 후보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충돌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선 계엄으로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망구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누가 총뿌리를 국민한테 겨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뭐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12.3 내란 사태 뒤 250일이 지났지만 아직 국민의힘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당권 주자들 첫 TV 토론의 현장입니다. 탄핵 반대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탄핵 찬성 안철수 조경태 후보, 이른바 찬탄 반탄으로 나뉘었습니다. 장 후보께서는 윤어게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윤어게인의 주장은 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함께 그 주장만큼은 제가 받아들이기로 저는. 부정선거론자 전한길 씨 문제가 끼어들면서 논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왜 저 친길 후보라고 그렇게 불리십니까? 저를 윤어게인으로 부르거나 친길 후보로 부르는 것은 다른 후보님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제가 친길이다, 제가 윤어게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존재는 여전히 당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양아치 건달보다 못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참으로 허탈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압박은 현실화되고 있지만 대응할 뾰족한 방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LAFC 이적 사흘 만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페널티킥을 유도해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왼쪽 가슴 위 데뷔라고 적힌 이 유니폼. 등에는 여전히 7번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일 팀이 2대1로 뒤지던 후반 16분 손흥민이 처음으로 잔디를 밟았습니다. 손흥민의 질주 태클에 막혔지만요. 파울이 페널티킥으로 이어졌고 드니 브앙가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후엔 손흥민은 팀 동료들과 끌어안으면서 마치 주장처럼 잘했다고 다독였습니다. Yeah, it's finished my debut and it feels amazing and grateful that I have this opportunity and obviously very disappointed not get 3 points, but I mean the fans were outstanding again and yeah, can't wait for next game and 손흥민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자랑스러운 데뷔의 순간이란 소감과 함께 아직 더 보여줄 게 남았다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라질에서 마라톤 대회에 난입한 노숙자가 8km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꾼 순간에 뛰어든 계기가 된 건 바로 숙취였습니다. 지난달 27일 브라질의 작은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은 마라토너들 사이에 검은색의 남자가 선두로 뛰어나오는데요. 참가 번호도 없이 발에는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노숙을 하던 이삭 피뉴. 이날 무작정 달려서 8km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O que foi que te motivou a parar naquela corrida, mas? Aí eu vi aquela multidão ali, aí pensando na coisa que eu vou correr também. Aí entrei no meio da multidão e corri também, 정식 참가도 하지 않고 이전에 달려본 적도 없던 이 마라토너를 담은 영상은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집을 나온 그는 1년 넘게 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생활을 해왔는데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인스타그램은 개설 이후 26만 팔로워를 넘기면서 사람들의 응원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곧 또 다른 대회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언론을 통해 달리기가 내 삶의 출구를 제시해 주었다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펠레라고 불리던 한 축구 선수가 가자 지구에서 숨졌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의 애도가 오히려 논란을 불렀습니다. 공을 넣고 기뻐하는 술레이만 알 오베이드, 팔레스타인의 펠레라고 불렸습니다.
지난 6일 팔레스타인 축구협회는 전 국가대표였던 알 오베이드가 가자 지구에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기다리던 민간인을 공습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희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كل شبابي هذه من ريحة الشاطئ من ريحة سليمان الشهيد من ريحة الغالي من ريحة البطل اللي راح يجيب أكل لأولاده واستشهد. 유럽 축구 연맹은 선수의 죽음에 대해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재능이라면서 추모의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그러자 온라인에선 이스라엘이 그를 죽인 거다. 누가 죽였는지 말하라는 분노에 찬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리버풀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인 이집트 출신의 모하메드 살라 역시 그가 어디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 말해달라는 게시물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축구협회는 2023년 10월 이래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로 스포츠계에서만 662명이 숨졌다며 전쟁에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방비와 방위비까지 늘리려는 안보 청구서를 내민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역할도 담겨 있었는데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한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한국 언론을 만나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조정과 관련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ose decisions will be made. My sense is that it won't be wholly about just numbers.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사령관 역시 직접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비쳐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공개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령관은 미국의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 측의 요구도 사실상 재확인했습니다. What's being asked of Korea is to be stronger against DPRK. That we might have the flexibility as we modernize our alliance so that we could go do other things.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지름길을 택하면 안보 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의 3자 회담을 통해 휴전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러시아를 공습하면서 긴장감을 더 키웠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오늘 15일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이 열리는 알래스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젤렌스키를 알래스카에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두 지도자와의 3자 회담에 열려 있다고 전했다고 NBC는 보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3자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We're now trying to figure out, frankly, scheduling and things like that around when these three leaders could sit down and discuss an end to this conflict. Now,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에서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자연스럽게 푸틴, 젤렌스키 양자회담 역시 별도로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 think fundamentall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to be the one to kind of bring these two together.
결국 푸틴 젤렌스키 정상회담과 같은 최고위급 담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화는 공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입장을 철회했지만 백악관은 당초 푸틴 젤렌스키 양자회동을 미러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백악관 내부에서 젤렌스키 초청 문제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가 미국의 제안에 응할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한화의 손아섭이 이적의 이유를 증명해내면서 한화가 선두 LG를 누르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NC는 선발 전원이 안타를 치면서 기아를 16대 12로 물리쳤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회는 LG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2회 말 김현수의 우전 안타를 시작으로 2사 만루가 된 상황. 그러나 박혜민이 중견수 플라이로 돌아서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위기를 넘기자 기회는 한화에게 찾아왔습니다. NC에서 이적한 한화의 새 주장 손아섭이 맹활약했습니다. 손아섭은 3회 초 2루수 땅볼로 안치홍을 홈으로 불러들였고 5회 초엔 1타점 우전 적시타를 때렸습니다. 7회엔 홈에서 LG 포수 박동원의 태그를 손을 바꾸며 절묘하게 피해 추가점을 만들었습니다. 왼손으로 들어가면 태그가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잽을 주고 오른손으로 어퍼컷을 때린 것 같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난 한화는 선두 LG와의 격차를 다시 2경기로 좁혔습니다. 창원에선 NC가 안타 27개를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기아를 16대 12로 눌렀습니다. 경기 초반엔 기아가 홈런 3방으로 앞서갔습니다. 2회 초 최영우의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유지덤과 김호령이 투런 홈런포를 날리며 점수는 순식간에 5대 0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반격에 나선 NC. 2회 말 박건우의 말로 홈런 등으로 8점을 뽑아내며 단번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NC는 올 시즌 첫 팀 선발 전원 안타와 득점으로 기아를 꺾고 주말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은 계속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인천 30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지방과 부산, 제주도 등에서 20에서 80mm입니다. 울산과 광주 등에도 많게는 6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